한국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사면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막말 파문을 빚은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당 선관위의 징계 논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3.1절 특사에 정치인과 시국 집회 실형 선고자는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박창환 장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저희 기자가 리포트를 통해서 어제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참여한 광주 지역 원로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함께 했었죠. 분노 얘기를 했고요. 망언이라고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수보회의 때도 강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번 일정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 5.18 망언 전국에 다시 이렇게 대통령까지 두 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법적인 판단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5.18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내쏟는 것은 몇 번을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망언이 지금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또 이렇게 쟁점이 되고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의 판단에 공감하려고 하는 것, 국민들의 분노에 함께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거는 그 민주주의 선거라는 걸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 뽑혔으니까. 근데 그 전제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죠. 근데 그 야당도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그 대통령께서 특정 정파에 치우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이해관계에 얽매였을 때 이런 걸 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음 주제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데 그 며칠 전 수보회에서 대통령께서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5.18 망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국민적, 모든 사회적 판단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굳이 또 망언, 분노 이렇게 해서 좀 격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정쟁 한가운데 들어가셨어야 되나 이런 점에서는 분명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당장 다음 주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 남북 문제 얘기, 한일 문제 얘기, 경제 문제 얘기, 국민들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굳이 대통령께서 여기 또 한 번 더 얹어서 일부의 비난을 자초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평화 그리고 정의 이 세 당이 5.18 왜곡 처벌법 관련해서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최종안을 이제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많이 명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정도 내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있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5.18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앞당겨지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도 역사의 아픔으로 기억되는 사건인데 당시 피해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아픔을 다시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 전문에다가 이 5.18 정신을 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임시정부라는 것들을 전문에 담았듯이 민주주의의 가장 어떤 전기를 마련한 5.18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이 5.18 왜곡 처벌법이라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처벌한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런 게 상식적인 사안들이 비상식이 상식이 돼버리는 이 정치 현실이 문제인 거지. 아무리 법으로 막는다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판단까지 끄집어내서 쟁점을 삼는. 심지어 보면은 좀 버젓이 독립운동가들을 갖다가 조롱하는 친일파들도 지금 인터넷 공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처벌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정치권, 상식이 돼버리는 지금의 정치권이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지 이게 법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걸까? 법으로 막기보단 오히려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전문에다 넣는 게 저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제 주변 분이 지난번에 한국당 중앙윤리에서 했던 3명에 대한 징계 결과, 물론 2분은 좀 유보됐죠. 전당대 이후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제명 관련해서 의원총회 소집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언제쯤 하는 겁니까? 이것도 전대 끝나고 하는 겁니까? 요즘에 잠깐 있었던 것 같죠? 있었는데 뭐 전혀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음 주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는 자유한국당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지금 자유한국당 그냥 이대로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각 후보들은 후보대로, 그리고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당원들은 당원대로 그럼 각각 체제에서 각각 가고 있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고 있을 만한 리더십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당대회가 끝나야 이게 논의가 되지 지금 전당대회 상황에서 진행될 것 같지 않고요. 각 후보들이 있는 그 계속된 과격한 발언들도 과연 제재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대 후에 그러면 의총을 열고 어쨌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하는데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리더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한테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재 상태로만 제가 보면은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의 모습은 사실은 이미 예견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괴멸 상태의 자유한국당의 모습. 그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역시 지지부진. 지금까지 쭉 흘러온 거. 누구 하나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글쎄요. 그게 쉽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도부가 나와서 정말 그 헌골탈퇴하는 그런 자세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는 요원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난 2주 가까이 이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5.18 망언 논란이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새롭게 관심 대상이 되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에. 김준교, 맞죠? 청년 최고위원, 한국당 전대 청년 최고위원으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막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당윤리에서도 다시 선관위에서 징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정치 신인이어서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했다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배우지 못했다, 나이의 문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전당대회,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박수를 뜨겁게 받는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를 자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발언을 내쏟으면 당장 자기의 지지율이 오르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생기는 이런 비상식의 정치가 괴물을 낳았다. 아무리 뭐 전당대회고 선거라고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사상 최대의 격차로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고 아직도 국민의 50% 가까운 국정수행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누가 공개적으로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저단계식의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지 저는 그분이 오로지 박수를 받은 거는 전 태극기 부대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당 전체 전당대회 판이 정말 우리나라 그 소위 대중정당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우 극단주의의 성향으로 가고 있는 게 이런 사태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건 한두 사람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태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제 SNS에 사과 글을 올리긴 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당 어르신들 선배들께 사과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의원들 이름을 몇몇을 거론을 해놨는데 이 이름들도 대표적인 또 친박 의원들만에 국한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작 막말을 했던 대상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또 다른 SNS 글을 통해서는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면 뭐 어떠냐 심지어는 뭐 이런 때 의로운 청년 나 같은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500원을 걸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은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뭐 정치에 입문을 하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인으로서의 무게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은 잘못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야당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뽑은 정당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막말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글쎄요. 다른 사람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준교 후보 이름은 또 이렇게 확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이런 걸 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거의 매일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김준교 후보 중학교 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준교야 옛날로 돌아와라라는 영상 편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내가 자제할게라는 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SNS 글을 올리는 거 보니까 일종의 이게 아직도 일종의 마약 같은 그 최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합동연설회가 부산에서 있습니다. 또 오늘 어떤 얘기를 사과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당 선관위에서 징계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주임이 시정 징계를 내렸거든요. 어떤 징계를 좀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사안으로 치면은 굉장히 중징계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면 일단 5.18 망언에 관련한 세 의원 중에서 전당대회 출마한 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보했잖아요. 그리고 조대원 후보에 대해서도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라는 말을 해서 그 주의를 받았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입후보한 후보예요, 김준교 후보. 과연 얼마나 징계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뭐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조대원 후보처럼 주의 경고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당 전대에서 가장 큰 함성을 받고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를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한국당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난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당명도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의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못한 게 하나 있죠. 바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하지 못했어요. 당시 대표가 누구냐?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고 국민의 심판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물러나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에요. 근데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전혀 손을 못 썼습니다. 그럼 결국은 가장 큰 책임은 지난 탄핵 이후에 당대표를 맡은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 그 다음 책임은 누구냐? 이런 정말로 극우 놀이터가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우리 절제해야 된다, 자중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복당파나 비박계 이분들이 숨지기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자정 효과가 제로예요. 그런 점에서 공천권을 가진 이번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에서 차기 공천 때문에 다음 당선 때문에 정말 해야 될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비박계 여기도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많이 뭐 동의하는데요. 그 화면에 비쳤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요.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도부에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난 몇 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잘못된 공천, 이로 인해서 그 인적 쇄신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수혈하지 못한 이런 당 체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문제. 그다음에 탄핵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고 비상대책위를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지도부,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각 제 후보들, 여기에 가장 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만 맨날 선당 후사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당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저렇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각 후보들이 잘못됐고요. 설령 그러니까
잘못됐고 그런 면에서 저런 후보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등장을 한다면 자유한국당 향후 미래도 이렇게 밝지만은 않을까, 예. 밝지만은 않다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대변인, 이 전대 끝나고 어떤 식으로 한국당이 분화될 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 대변인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 이전부터 또 지금도 혹시나 자유한국당으로 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전대를 보니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최근에 바른미래당 소속되어 있는 과거 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따로 뵌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저런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보수 야당의 맏형으로서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 그 여야 정치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해보고 그러면은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중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려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의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전당대회 선거라는 상황이니까 저럴 거라 보고요. 믿고 싶고요. 전당대회 이후에 지도부가 형성되고 리더십이 생기고 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전대 얘기 딱 하나만 더 할게요. TV 토론회 오늘 밤에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사면 얘기 세 분 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게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각자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황교안 전 후보, 그러니까 전 총리 지금 후보죠. 여러 가지 되고 명확하지 않다. 계속해서 말을 바꾼다. 양쪽 후보들은 계속해서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명의 입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전 황교안 총리의 그런 그 어정쩡한 입장이 지금의 전략이라고 봐요. 선거 전략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탄핵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도로 탄핵당이라고 하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쟁점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쟁점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심 전심이거든요. 자기가 얘기 안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탄핵은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탄핵 반대하는구나라고 지지자들은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심전심으로 다 알 텐데 그리고 자기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도 다 안고 가야 되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펼쳐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 세모만 표시해도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선거 전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김진태 후보나 이런 그 막말 논란이 5.18 발언 등이 저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굉장한 득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도로 탄핵당이라고 비난받아서 마땅해야 될 이번 선거의 핵심인데 이게 5.18 발언에 묻혀버렸어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당선되고 가만히 있어도 도로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비껴갈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린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번 극우화되고 있는 전당대회의 최고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황교안 전 총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쉬워요.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의 많은 당원들은 사실은 무슨 친박을 계승하는 사람이라서 아니면 무슨 TK와 가까워서가 아니라 지금 괴멸 상태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옳게 세워줄 누군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예단해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충의 우열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짓누르고 있었던 많은 그 그늘들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데 글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스탠스를 가져가나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이후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그리고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그늘들을 어떤 식으로 털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앞날이 밝거나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이거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 민주당이 여기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수 야당에서도 여기에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죄 판결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맞불 토론회를 또 열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5.18 망원 논란 이후에도 국회가 굉장히 정신없고 그리고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그 김경수 구하기에 대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굳이 예. 그렇게까지 해야 아, 되나? 굳이.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판결을 분석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촛불 대선의 어떤 명예에 흠집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정말로 발벗고 나서는 그런 모양새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이 김경수 지사 문제는 사법적인 판단 영역에 맡겨놨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소위 댓글 공작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에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것이 아무리 민간 영역일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자체는 저는 뭐 사법적인 판단에서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이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사법부가 너무나 이제 법적 근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처벌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사법부의 그런 법적 논쟁 안에 놔둬도 될 문제인데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야당을 자극해서 정쟁으로 확대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들어가냐. 설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또다시 논란이 될 겁니다. 아마도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야당에서는 당시에 불법 선거였다. 아마 이런 주장을 또 할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사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게 뭐 촛불 대선의 명예에 대한 이런 도덕성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거는 법의 논란과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논쟁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지금의 그런 여야 모두 김경수 문제에 대해서 지사 문제에 대해서 올인하는 거는 이것도 정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말씀 주셔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사태를 자초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직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끼어들어서 저렇게 자꾸 논쟁을 만들려고 하는지, 뭐가 두렵고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야당도 같이 맞불 토론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냉정하게 사법 판단을 좀 지켜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뭐 재판 불복, 탄핵 불복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될런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방금 우리 뭐 김나연 앵커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지금 정치권에서 서로 다투고 싸울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국회는 뭐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더 큰 문제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얘기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 하여튼 그 개념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제 여당 쪽, 청와대 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정말 상세하게 과거 정권의 그 리스트 관련해서까지 분석을 했는데 체크리스트만 그냥 봐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누가 임명했느냐, 과거 참여정부에서 임명했다고 정권 바뀌고 나서 판해지는 장면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과거의 블랙리스트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고 차별을 줬던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가 아니라 업무의 잣대를 가지고 업무 평가를 하는 것은 정무직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법부,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소위 그 독립성의 보장이라고 하는 게 임기가 보장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정무직은 숙명적인 면이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얘기가 전혀 틀린 건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말로 이게 업무 평가로 볼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었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게 정말로 표적이었고 그 다음에 업무 평가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누군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일부러 자르려고 했다던가 기획된 거였다라던가 이런 것이 있다라면은 저는 검찰 조사에서 이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시와 보고의 한계를 어떻게 선을 그을지. 예전에 뭐 청와대 계셨지만 청와대에서 이런 거 정권 바뀌고 나서 이런 거 지시를 할 수 있는 그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공공기관 장이나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사실 임기가 보장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 정권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에 맞춰서 그걸 맡겼어야지 지금처럼 감사해서 업무 추진비 뒤지고 뭘 뒤져서 사표를 낼 때까지 종용을 한다라는 거는 분명한 표적 감찰이고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판결문에 이런 자의에 반해서 직을 사퇴한 건에 대해서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환경부뿐만 아니라 저는 단언컨대 모든 많은 부처에 저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와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어제 저도 뭐 김의겸 대변인의 장문의 서면 브리핑을 봤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냈었어야 하는 자료인가? 과거 김태우 수사관 건에 있을 문제를 보면은 공직감찰반이나 민정수석실 명의로 낸 적이 있어요. 그 자료의 세세한 면을 보면 인사수석실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사수석실 명의로 내거나 이번에도 했었어야지 청와대 대변인이 저렇게 매번 정쟁 한가운데 끼어들어가서 아까 대통령 말씀도 드렸지만 해야 될 건인가? 어제 보면서 저는 뭐 처음에는 이 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김 의원 대변인이 1차 얘기했었어요. 김태우 수사관 처음 문제 됐을 때. 두 번째는 검찰 수사 지켜보자 하고는 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 절차다라고 얘기하는 게 글쎄요. 그 김의겸 대변인 개인 생각이길 바라면서 사찰 DNA는 없다고 생각은 뭐 주장하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지만 그 뻔뻔한 그 오리발 DNA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정권 초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청와대 인사를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공공기관에 가려는 사람들은 아마 줄을 쓸 텐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과거에 이제 정윤주 사장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임기가 남은 사람들 그렇게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그럴 의지도 없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초심이 바뀐 거라면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초심이 변하고 그게 물론 뭐 정무직 자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고 하는 문제지만 거기에 불법이 있었다라면 또 너무나 무리한 것이 있었다라면은 저는 그런 부분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예, 자, 마지막 짧게요. 3.1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1절 특사 대상 많은 관심을 가졌죠. 정치인 최대적으로 가닥이 좀 잡혀가는 거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에 있고요. 26일쯤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이제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시국 사범 중에서도 집회 사범 중에서도 실형을 받은 사람은 뭐 당연히 배제되는 거 맞고요. 일부 또 그때 참가자들 중에는 또 이번에는 사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상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가급적 대통령의 사면권을 좀 제한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난주 보도에 있었던 것처럼 뭐 여러 부분이 있다면 우려스럽지만 오늘 아침 보도처럼 그 정치인들 많이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시국사본 중에서도 실형을 받은 사람들에서는 제외되고 뭐 생계, 민생 중심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추려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뭐 코멘트 하실까요? 뭐 과거에도 대통령 사면권이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죠. 재벌들 사면하면서 뒷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최대한 자제되고 절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치인들 참여 안 시키고 또 재벌들 참여 안 시키고 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원 장한대 교수, 박장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